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 변화에 주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 나라 정상과 전화통화에서 공통 분모를 찾을 태도를 보였지만 선거 공약의 틀 안에 섭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신임 대통령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는 기사와 미국은 한국과 마찰할 시간이 없으니 두 나라 정상이 빨리 만나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 고든 챈 씨는 햇볕 정책 당시의 예를 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압박이 아니라 대북 지원을 정당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 핵위협 전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무 도중 어이없게 해고된 연방수사국장은 직원들에게 담담한 작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해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칫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대통령에게 연방수사국장 해임 권고 편지를 썼다는 법무부 부장관은 사임 압력을 받고 있고 FBI 직원들은 대통령에게 악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러시아 커넥션이 역풍 맞을 걸 알면서도 수사 책임자를 해고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여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테크놀로지 업계는 세상이 조지 오웰의 작품 1984년처럼 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62년을 함께 살아온 커플이 처음 만난 순간의 모습으로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보는 또는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을 통해서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당연히 중국, 미국, 일본 순서입니다. 제가 중국을 미국에서 방송하면서도 앞에 내세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세 나라 최고 지도자가 전화 통화를 한 시간 길이대로 적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0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한 순서는 미국, 중국, 일본 지도자였지만 중국 리더들은 원래 우방국 지도자가 이제 선출이 되고 나면은 보통 며칠 아니면 어떤 때는 이제 몇 주일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특사에게 주석의 편지를 친서를 보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하면은 이번에는 하루만이었으니까 아주 빠른 회담 성격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은 또 다르죠. 주로 동맹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확정되면은 직접 대통령 이름으로 축하한다는 발표를 빠른 시간 안에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전화 통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아침 6시 30분이었는데 그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백악관은 크게 발표를 하지도 않았고 미국 언론 가운데 가장 먼저 전한 신문이 두 나라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고 9시간도 더 지난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였습니다. 워싱턴 타임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총리는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도 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취임하기도 훨씬 전에 트럼프 타워를 방문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났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제 빨리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세 나라 정상의 전화 통화 내용은 한국과 세 나라 관계를 보여주고 또 이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세 나라를 상대로 어떤 외교를 펼칠지도 짐작하게 합니다. 공통적인 대화 이슈는 당연히 이제 미국의 국방신문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가 지적한 대로 북한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다른 여러 나라 한국을 포함해서 주고 있는 위협을 외교적으로 풀 듯 당연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국방신문은 북한에는 새로운 챕터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거의 9년과는 다른 챕터가 열렸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는
축하한다. 동맹이 중요하다. 워싱턴에 초대하겠다. 고맙다. 뭐 이런 당연히 외교적인 지극히 외교적인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초대를 문재인 대통령도 받아들였지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미국의 AP통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국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제 박영석 의원이 특사로 내정됐다죠. 워낙에 뭐 중국 통이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분명히 전화 통화에서 사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의 그런 심정이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국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사드의 경우는 지금 AP통신이 볼 때는 이 두 나라 정상의 전화 통화까지 다 끝난 뒤에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가 없으면은 이게 풀기가 어려운 문제다. 이게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 말이기도 하고요. 중국도 당연히 이제 방문한다고 했고 사드 완전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AP통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너무나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사드 철수 입장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관계 개선도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AP통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역사를 보는 시각의 차이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했고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겠다고 했으며 위안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감정적으로 전임 대통령이 했던 그 협상을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AP통신도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을 한 결과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안부 결의안이요 다시 협상하자고 제안을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은 미국 언론은 분명치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특사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희상 의원이 지금 내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함께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도 서울발로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와의 25분 동안 통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서는 한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미래 중심의 관계를 가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강조를 합니다. 공통적인 이슈는 당연히 북한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일본 국내적으로 뭔가 아베 신조 총리에게 불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좀 국제적으로 시야를 돌려보려는 그런 뜻도 있고 한국과도 북한 문제 또 미래로 나아가려는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과거에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더 크고 더 거시적인 것에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특사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뭐 선거 때에 굉장히 책임을 맡고 일을 했었던 사람이 파견이 되는 것으로 내정이 돼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통이죠. 오늘 뉴욕타임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 끝나고 나서 세 나라 정상과 전화 통화하고 한 것을 쭉 보면은 결국은 미국과 최고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할 것이라는 힌트를 줬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이 사설은 내용이 뭐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목 자체가 한국과 마찰을 일으킬 시간이 없다.
없다입니다. 미국은 뭐 대통령 자신도 지금 급히 그 취임을 했고 그동안에 있었던 워싱턴과 사드에 대한 의견 차이 또 대통령의 10억 달러 얘기 등등 일반적으로는 그 지금 문재인 그 대통령이 워싱턴이 원하는 쪽으로 뭔가 북한 이슈를 한다는 확신을 주기 힘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욕타임스지만 그 라이벌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와 문재인 그 대통령이 후보 거의 그 선거 막바지였었죠. 그때 인터뷰한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미국 사람들에게 세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외교와 국가안보의 기반이다. 한국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한국이 북한 이슈에서 뒷좌석에 앉아있지 않고 주도권을 잡아야지 되고 조건이 맞으면은 김정은을 만나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본다. 북한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를 하려는 그런 그 의지는 지금 그 워싱턴의 대북 강경 정책과 다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과 대화하려는 의지요. 뉴욕타임스 사설의 주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좀 더 이제 지금은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이 사람 믿을 수 있어? 나랑 정 다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나서 공통적이고 전반적인 전략을 짠다면은 이게 그 서로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 두지 말고 빨리 만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도저히 그 이양기간 등을 둘 수 없이 그렇게 이제 이미 취임을 했고요.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두 나라 사이에 그런 그 기간을 두고 뭐 시간을 보고 짜고 하는 것은 사치다라고 뉴욕타임스 사설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특사는 홍석현 JTBC 전 그 회장 또 그 주미대사이기도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내정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북한에 관해서 그 또 한 사람의 전문가가 있다면 고든 챙 씨요. 책도 많이 썼고 지금은 이제 그 포브스의 컬럼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북한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텔레비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고든 챙 씨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은 그 데일리 비스트에 자신의 그 어피니언을 썼는데 트럼프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국이 좀 그 숨을 쉬게 됐다는 얘기인데 숨을 쉬게 된 것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것에 어떠한 그 정당화를 부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대통령에게 북한을 돕지 말라고 하고 또 다른 뭐 유엔의 결의안이 만들어지고 미국 하원에서도 북한을 더더욱 압박하는 결의안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햇볕 정책 당시를 보면은요. 그 당시에 중국이 미국 외교관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국도 북한을 지원하는데 뭐 중국도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햇볕 정책 2를 2인지 3인지를 추구하려고 한다고 할 때는 그야말로 당사국이니까는요. 중국이 뭔가 그 김정은을 많이 그 압박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그 정당 명분 같은 것을 갖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든 챙 씨는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의 방어를 하겠다고 서약한 유일한 국가인데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르다는 이슈를 그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북한을 곧 방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북한에서부터 넘어온 그런 그 부모님을 둔 사람이기도 하고 이번에도 보면은 그 연설할 때도 민주정권 3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취임사는 아니고 광화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연설할 때 그 민주정권 3기라는 게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햇볕 정책 김대중 대통령 또 그 노무현 대통령 본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개인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을 돕고 싶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곧 방문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한국의 많은 유권자들은 아직도 그 보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고 또 많은 유권자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회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다 그
계산을 하고 감안을 하고 배려하고 또 그 받아들여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시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좀 부드럽게 바꾸면서 김정은은 중국, 러시아, 한국을 더욱 좀 그 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드 추가 배치는 힘들 것이고 중국은 그래서 사드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고든촨 씨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미군이 주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군이 가서 군사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기지를 빌려주기도 하고 해역을 빌려주기도 하는 일본, 베트남, 어쩌면 오스트랄리아까지도 그 단속을 좀 해야지 될 것 같다 하는 게 데일리 비스트에 실린 고든촨 씨의 오늘 그 오피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사실은 CIA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하나의 국가를 위한 전담반을 CIA 안에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코리아 그 미션 센터라고 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막는 전담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센터는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곧 시애틀과 로스앤젤레스까지 다다를 수 있는 핵무기를 북한이 그 완성을 한다는 그런 것 아래 만든 것이고 그래서 뭐 여러 그 핵무기 분석가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뭐 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북한의 핵 위협 또 핵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가 이런 것들을 그 하루에 2번씩 관계 기관에 전부 그 브리핑을 해주는 그런 센터를 지금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정도로 이제 그 외교 이슈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그 방송하고 있는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굉장히 그 빠른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물론 그 사당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고 한 8분 9분 정도 말하던데요. 말하는 거 보니까 토론 때보다는 잘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본인의 그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생각을 그 냈으니까요.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대통령이 중요 인물을 그 지명을 하고 이 지명자 가운데는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지 되는 자리도 있고 아닌 자리도 있고 벌써 이 일을 시작한 청와대 내부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명을 하고 만약에 미국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지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지명을 받은 뒤에 짧게 본인의 뭐 소감 만약에 인준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지명자인데도 불구하고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총리에게도 그 질문을 받게 했고 또 국정원장 또 그 비서실장은 뭐 인준 다 필요 없는 자리긴 하지만 질문을 받게 했는데 오히려 질문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단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분야에서 그 자신들의 뭐 아는 것을 뭐 갖고 있었던 그래서 오히려 그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그 더 이상 없습니까? 뭐 이렇게 그 얘기하기도 했고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하나 질문 나오고 안 나오니까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 있지만 국정원장이라는 그런 그 자리에서 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여러분 앞에 나설지 모르겠는데 이대로 내려갈까요? 이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답변들도 상당히 그 잘하더군요. 한국의 그런 그 인준 받기 전에 지명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답변을 잘하고 예리하기도 하고 적절한 답변을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동안 9년 동안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한 번도 질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자들이 오히려 좀 불편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미국 같으면은 그 질문이 전혀 예정되지 않았었는 시간인데도 질문을 할 때 질문을 뭐 준비해야 하지 않아요? 출입 기자들이면 당연히 몇 시간씩 계속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다 싶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조국 그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일을 하게 되는데 한 기자가 물어봤죠. 수사권 지휘는 어디까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사
지위에서는 민정수석이 지위에서는 안 됩니다. 아주 딱 잘라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런 부분이 조금 그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연방수사국이 대통령 주변 임무를 그 수사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대통령이 연방수사국장을 해고시켰다. 이렇게 이제 많은 그 일반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 부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미국 대통령이 일단 지금 그 취임하고 나서 최대 위기에 봉착이라는 표현 비슷하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이것으로서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FBI 국장을 해고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시킨 이유가 능력이 없다. FBI에서 다 싫어한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뭐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그 수사도 뭐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뉴스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는요. 대통령과 그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장이 결국은 이제 그 hate to hate 그런 그 관계라고 hate 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러시아가 미국의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혹시 그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일을 얼만큼 정말 했는가 이것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연방수사국장이 상원 청문회에 나갈 때 아마 대통령이 그 청문회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브리핑을 그 하기를 원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연방 수사국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고 해고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묘하게도 독립적인 그런 그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코미라는 공화당 연방수사국장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대로 그 유임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이 코미 그 국장이 공화당에도 또 그 민주당에도 그 직책이 높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그 곤란함을 다 뭐 골고루 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좀 성격이 다르니까 뭐 다른 그 지도자와 차이가 있어서 제임스 코미가 본인에게 충성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자 굉장히 그 막 그야말로 퓨리어스하게 그저 화난 정도가 아니라 퓨리어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 그리고 또 하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본인을 그야말로 이제 도청했다. 트럼프 타워를 도청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 주장에 대해서 FBI 이 코미 국장이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그 화가 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서로 사이가 이렇게 나쁜 그 관계에서 코미 국장이 아마 그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 크레이지다. 특히 그 트위터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그런 뜻에서 이제 크레이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대통령이 다 알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워낙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많이 그 표를 잃어버리기도 했으니까 이런 사람을 해고하면 민주당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척 슈머 민주당의 그 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당신 지금 이 그 코미 국장 그 해고하는 것은 실수야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지금 굉장히 그 대통령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대통령과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지만 지금 사이가 굉장히 나쁘고 또 사이가 완전히 나쁘다기보다는 힘이 많이 그 줄어든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 같은 경우는 FBI 팬은 아닙니다. 이 사람도. 그런데 지금 FBI 국장을 해고시키는 것은 타이밍으로서는 최악이라고 대통령에게 하지 말라고 굉장히 그 간곡하게 뭐 말하자면 본인으로선 충언인 거죠. 하는데 대통령이 말을 안 들은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한 건 지금 한창 그 러시아 개입설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딱 해고했으니 이제 일반 정치에 관심 없는 국민들도 대통령이 뭐가 뒤가 캥기는가 보네.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이 FBI 그 수사국장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나 보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배너는 말렸는데도 누가 그 사람 해고해야지 된다. 아니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대통령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 그리고
공화당의 당시에 이제 공동 그 공화당 의원장이었던 지금은 비서실장인 라이언 스프리버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의 말을 듣지 않고는 이제 해고시켜 버렸는데 너무나 지금 역풍이 강한 거예요. 대통령이 연방 수사국장을 해고시키면서 법무장관과 법무부 부장관 로드그 로젠스타인의 권고 해고하라는 편지를 받고 나서 그랬다고 했는데 뭐 나중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대통령이 그 사람들에게 해고하라는 편지를 써라 해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썼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그 부장관의 경우는 법무부 사임하라는 압력 굉장히 많이 오고요. 오늘 어떤 신문인가요? 워싱턴 포스트로 기억되는데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이 사람에게 사임하라는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장관의 경우도 러시아 조사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빠진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러시아 관계자를 만났기 때문에 본인이 법무장관 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FBI의 미국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국정원이 이제 제1, 제2 부서가 있어서 한 부서가 국내를 맡고 있고 한 부서가 해외를 맡고 있는데 국내 맡고 있는 그 부서가 계속 뭐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댓글 부대 이렇게 하고 이랬다는 것이 지금 아마 새로운 정부의 의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선거 기간 내내도 이제 국정원의 내부 부서는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개혁은 이제 최소한 하겠죠. 새로운 이제 국정원장이 일을 시작하면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미국은 이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CIA가 해외 업무를 담당하고 FBI가 국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파 FBI가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FBI 안에서도 왜 제임스 코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국장을 당연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국의 최고의 책임자를 어디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FBI 직원들에게 연설하고 있는데 브레이킹 뉴스를 보고는 자신이 해고된 것을 알고 도저히 이렇게 해고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지 저 농담이야 그냥 페이크 뉴스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옆방에 이제 스태프들에 의해서 불려가서 당신 해고됐습니다 소리를 들었다니 이게 FBI 직원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형태의 해고를. 그래서 굉장히 어둡고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 갖는 사람들 많고 또 대통령이 이런 이유로 자신과 관련된 것을 수사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것이 100% 이유라면 그러면 FBI라는 국이 정치에서부터 굉장히 어느 정도 독립돼 있었는데 그 독립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한국과 반대인 거예요. 한국은 지금 그게 너무너무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 지금 FBI는 앞으로 이것이 약해질 것인가? 이 제임스 코미가 있을 때보다 약해질 것이다. 정치적에서부터 정치성에서 백악관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리던 것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을 FBI 자체가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임스 코미는 해고됐지만 그 안에 코미와 같이 일했었던 사람, 특히 러시아 커넥션에 관해서 수사를 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독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쩌면 이 FBI 내부에서 보다 강하게 수사해야 된다. 성역 없이 대통령까지도 어쩌면 수사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역풍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너무나 월스트리트저널도 FBI가 충격을 받아서 사기가 저하됐고 적어도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장은 FBI의 독립성을 백악관으로부터 정치력으로부터 정치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려고는 굉장히 노력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한국의 국정원 1국이 되겠나요? 지금 미국의 연방 수사국이 장례식장 분위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마 이제 분위기 좀 수습하는 차원에서 금요일에 FBI를 방문한다는데 백악관에서 7블럭 떨어진 곳이니까는요. 누가 반기겠어요? 크게 반길 것 같지는 않다 하는 느낌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감 잡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항상 일을 저지르고 나서
발 뻗고 자는 사람이 있고 발 못 뻗고 자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정도 어제 뭐 사진 보니까 뒤뜰 뭐 야구 모자 쓰고 제임스 코미 국장은 뭐 조금 그 편안해 보이는 모습도 있고 또 친구들이나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작별 인사 편지라고도 할 수 있죠. 그곳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아주 오랜 동안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든 아니면 이유가 없어도 연방수사국장을 해고시킬 수 있다고 믿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 연방수사국의 임무라는 게 미국인을 보호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하고 더군다나 위기 때, 격동기 때는 미국인들이 FBI가 바위처럼 끄떡하지 않고 정직하고 강직하고 독립적인 기구라는 것을 봐야지 된다. 미국인들이 뭐 수사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그 러시아 문제 수사도 끝까지 해야지 된다 하는 것까지도 암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백악관 밖에서 어제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메일 그 스캔들 때문에 그것이 누가 리크를 했는가 러시아잖아요. 이제 지금 뭐 정보국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수십 군데 정보국이 그런데 누가 그것을 그 미국의 대선에 개입을 했느냐는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 이메일의 내용 등등에 따라서만 뭐 그를 감옥에 가둬라 이런 얘기들 많이 그 했었는데 지금은 백악관 앞에서 사람들이 이 트럼프를 감옥에 가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위를 합니다. 이렇게요. The American people deserve a government that represents all of us, free of corruption and the influence of foreign dictators. Rock him up. Rock him up 하죠.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 테크놀로지 회사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성향도 약간 다른데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조지 오웰의 1984년처럼 되는 것을 막아야지 된다. 1984년이 어떻게요? 예전에 책을 읽으셨던 분이라면 잠시 리마인드 될 수 있는 타임이기도 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주 값싼 로봇의 경우는 인간의 생활을 좀 편리하게 해주죠. 그리고 물건을 만들 때 돈 덜 들어가게 해주고 예를 들어서 선반에 물건을 채운다던가 나무가지를 잘라주는 정리해주는 로봇, 칵테일도 만들어주고 요즘은 뭐 음식도 배달해주는 로봇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애틀에서 이틀 동안 오늘까지인가요? 아니면 어제 끝났나요? 아무튼 이제 그 인공지능에 관한 로봇에 관한 그런 그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인공지능이 메인스트림으로 결국은 오면서 빌드 컨퍼런스라는 컨퍼런스군요. 결국은 그 조지 오웰의 1984년이나 올더스 헉슬리의 그 멋진 신세계 브레이브 뉴 월드와 같은 세상에 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개발업자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도록 막아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 조지 오웰의 1984년 같은 경우는 뭐 주인공이 첫 장부터 나오잖아요. 둘째 페이지부터인가 모든 것을 다 그 감시당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뭐 테크놀로지나 뭐나 뭐든지 다 아무튼 감시를 당하기 때문에 이쪽 카메라 같은 게 있었죠. 소리까지 다 녹음되고 어쩌면 마음속에 무엇을 있는 것까지도 다 읽어내는 것 같은 그래서 생각도 이중으로 할 때 그 이중사고라는 말을 쓸 때도 이중사고를 해야지 되는 것 같은 주인공이 몰래 어디 딱 들어가면 그 카메라가 안 잡히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쓰고 누가 받는가 안 받는가를 알기 위해서 일기장 위에 먼지까지 살짝 올려놓으면은 늘 그대로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먼지 덩어리까지 고스란히 제자리에 놓는 모든 것을 감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체계 같은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니터하고 컨트롤하고 지시까지도 하고 해서 이제 그 멋진 신세계 같은 데서는 뭐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런 그 삶까지 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컴퓨터 시스템의 미래를 개발하는 것은 좋지만 선택해야지 된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뭐 사람 없이 가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인간이 쓰는 물건의 기능을 좋게 하는 것, 가전제품의 뭐 이런 것, 그런 것까지만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CEO가, 아마존이라든가 애플, 구글, IBM은 우리와 다르다. 그들은 개인 정보도 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생활 침해도 되고, 조지 오웰의 1984년이나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우리가 그 스탑을 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그 1984년은 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보다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 많이 그 비유가 되는 그런 그 소설이잖아요. 원래는 뭐 과거 스탈린 시대를 그야말로 비난한 그런 소설이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뭐 북한에도 그 충분히 그 적용할 수 있다고 그 생각이 됐고요. 왜냐하면 빅브라더라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조정을 하면서 적을 만들어서 임마누엘 골든스타인이라는 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심지어는 누군가가 아버지가 딸이 고발해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꿈속에서 뭐 한 헛소리 때문에요. 그런데도 우리 딸이 내가 딸 하나는 잘 키웠어. 내가 뭐 딸이 나를 고발했다고 감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그 하잖아요. 아주 그 반전의 반전도 있고 결국은 아주 그 뭐 독재라던가 그런 것을 그 얘기한 소설인데 이 안에서도 역시 그 독재가 가능하게 된 그런 하나의 그 펑션 같은 것으로 인공지능이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은 아니었지만 감시 카메라 녹음기였지만 인공지능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의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 1984년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결국은 독재자가 인간을 다 그 이제 본인의 목적에 맞게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서 모든 쾌락을 제거를 해서 성욕까지도 제거를 하잖아요. 그 사랑보다 더 큰 죄가 성욕이라고 해서 이 주인공이 거기에 이제 그 반항도 해보고 그러다 진짜 사랑도 해보고 그리고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네, 잠시 뒤에 진짜 사랑 말씀드릴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참 민주적인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FBI 국장을 해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임시로 뭐 좀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라든가요. 워낙에 그 검사였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도왔으니까요. 이 후보 당시에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이제 부국장이 앤드류 맥카비가 자연스럽게 국장 대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백악관 대통령이 한 얘기와 전혀 반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아니 러시아 그 수사하는 거 이건 아주 그 작은 일이지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significant라고 단어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이 어제 그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뒤에 또 헨리 키신저도 만나고 나서 말했잖아요. 본인이 해고한 그 코미 국장이 FBI 내부에서도 신뢰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부국장은 오늘 아침 청문회에 나와서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는 신뢰를 잃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의회 청문회에 법무부의 부장관 그 제임스 코미 국장을 해고시켜라라는 권고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냈고 그 편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해고했다는 이런 그 바탕을 제공한 부장관이 지금 청문회에 불려나갈 수도 있게 된 그런 형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들으니까 미국의 NPR 방송이요. 미국은 서구 대표적인 그 국가잖아요. 불교에 대해서 말을 하더군요. 불교와 과학
그리고 뭐 서구 사회 하면서 뭐 한마디로 불교가 그 종교로 치면은 아브라함 종교보다는 조금 더 과학과 좀 친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는 그 마음의 평화를 그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의학이나 심리학에서도 불교를 많이 그 적용을 하기 때문에 불교가 과연 종교인가 아닌가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뭐 고통을 아무튼 없애는 게 이 그 부처님이 올해 그 연구를 하셨던 그런 것이니까는요. 이런 얘기를 그 쭉 하면서 종교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불교에 관해서 또 달라이 라마가 있었으니까 서구에 뭐 이제 불교가 많이 왔다 해서 이제 불교가 그 대체 그 종교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던데요. 두 분이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뭐 누구나 다 또 이 삶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 많이 계시니까는요. 일단 도와주시는 분부터 이런 분들은 꼭 다시 만나셨으면 어디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텍사스에 나이가 많이 드신 62년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이 90분 차이로 숨지셨는데 양로병원에서 먼저 와이프가 아프던가요? 그래서 남편이 따라갔고 그리고 숨진 거는 남편이 먼저 아팠는데 숨진 거는 와이프가 먼저 숨지니까 남편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있고 90분 뒤에 가셨거든요. 처음에 만나자마자 이분들이 불이 탁 올라서 서로 손잡고 키스하셨던 그런 분들이 그 모습 그대로 눈 감으셨습니다.